저는 오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콕 박사의 지식충전소.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했고요. 그 중에서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삼성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각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 위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비전도 같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002년에는 인재 경영을 강조하셨는데요. 변화는 근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가고자 하는 향상심에서 출발합니다. 변화 속에는 기회와 위기가, 기회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미래의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1987년에 맡아서 돌아가시 전까지 그룹에 수장을 하셨고요. 경영하는 동안에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몰라도 삼성이라는 기업은 알게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로 오늘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제일 왼쪽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네요. 사진 속에 보이는 이건희 회장은 어떤 어린이인가요? 다소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 보이지만 뭔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두 번째는 어떤가요? 40대의 이건희 회장 모습인데요. 새로 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단호한 각오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떤가요? 미소를 보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말 선한 미소가 보이는 모습이네요. 밑에 있는 이 사진도 해맑게 웃고 계시네요. 다음은 이건희 회장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942년에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1987년에 삼성그룹의 총수를 맡았습니다. 이때 삼성그룹은 10조가 되지 않는 매출을 가지고 있었고요.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 1993년에 신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체 그룹에 쇄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2014년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코마 상태로 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78세 때인 2010년 10월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하던 이 당시 삼성그룹 전체 매출은 334조 원으로 약 30배 이상의 규모로 그룹을 키워내었네요. 그 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고문도 하시면서 스포츠 분야에도 큰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번엔 기업가로서 이건희 회장의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시죠.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했고요. 이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부에 전달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라고 하는 경영 메시지를 전체 그룹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1995년엔 당시 핸드폰 브랜드였던 애니콜 화형식을 진행하는데요. 생산량이 늘면서 품질에 대해서 안이해진 조직 내부에 일침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제품의 품질에 더 큰 신경을 쓰면서 삼성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각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신년사를 말씀하실 때 위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전 상황, 환경은 안주할 수 없고 늘 경쟁사, 선도사, 그리고 시장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위기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걸 강조하셨고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마찬가지였죠. 내부의 안일한 태도, 지금 국내 일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안정을 쫓는 마음, 이런 것들도 위기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시진 않고요. 이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잘하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비전도 같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룹을 맡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구조 조정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사업군들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그룹을 운영하실 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는 조직원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던, 조직은 나이로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부터 해외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분까지 나이와 경험과 학력,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 넓은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조직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쉽지만 또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른 면모를 한번 보겠는데요. 미래를 보는 통찰력, 해안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요.
1987년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하실 때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다짐과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이때 세계 초인류, 도전, 이런 액티브한 용어들이 기업 내부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1990년대는 디자인 경영을 강조하셨고요.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에 조금 더 남다른 뛰어난 디자인을 접목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디자인 경영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에는 인재 경영을 강조하셨는데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시면서 인재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룹의 인력개발원에서 유능한 분들이 모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운영하고 입사한 사람들 배워왔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육성시킬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3년에는 대졸 여성 30% 채용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셨는데요. 여성 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던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여성 인력들이 채용이 되긴 하였지만 소수이고 회사에서도 보면 손에 꼽힐 정도의 인력들이 계셨는데 이건희 회장께서는 여성 인력을 많이 채용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회사와 나라의 손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소프트한 경쟁력이 미래 산업에 어떤 영향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삼성 여사원들이 근무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다니면서 남녀차별이라는 것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일로서 개인과 개인을 비교를 당하긴 했지만 여성이니까 이런 차별적인 발언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조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역할 구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개선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2007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의 상황이 일본과 중국에 껴서 자칫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삼성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 전체에 각인을 시켜주셨는데요. 이때 제시하셨던 경영 방침은 2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한 방침이지 않나. 가까이서 뵙지는 못했지만 기업가로서 고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20대 때 30대 초반에는 누군가 자 너는 이 큰 회사의 대표를 해라 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를 오래 다니고 세상을 좀 접하면서 그룹을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얼마나 어려운 위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조직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현재 산업을 일으키는 것,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끊임없는 고민과 투자를 단행해야 되고 또 우리의 위치는 전 세계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기업들은 경쟁자들은 전 세계에 어디에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아픔도 있으셨죠. 비자금 차명계좌, 세금 포탈 등으로 검찰 수사를 여러 차례 받으셨고요. 가족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히 큰 슬픔, 시련을 경험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폐암 수술을 받으시면서 힘든 큰 시련을 겪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한 인간으로서 이건희 회장은 어떤 분이었는지 좀 찾아보았는데요. 독서를 즐기신 분이셨습니다. 보통 이제 경영자라고 하면 경제나 자기계발, 경영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철학이나 인문, 역사,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2002년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23,000여 점을 기증하였는데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 수준의 미술 작품부터 해외의 작가들의 그 우수한 미술 작품도 많았고요. 평가 금액이 한 수조 원에 달했는데 국가에 기증하셨습니다. 이때 컬렉션에 함께 해주셨던 큐레이터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요. 문화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고 경영을 하면서 누구나 돈이 많아서 샀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수한 문화재가 어딘가 있다고 하면 사비를 아끼지 않고 직접 해외 사이트에 가서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평생을 모아 오셨는데요. 문화, 예술 작품에도 조예가 깊으셨고요.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스포츠와 경영을 닮은 꼴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스포츠 투자도 많이 하셨고 국제 스포츠위원회 활동도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인재제일, 인간미, 예의범절 이런 것들도 강조하셨는데요. 기업인으로서 일은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인 걸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도서관에서 이건희 회장 검색어로 제가 빌려봤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도 보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희 에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거를 몰랐나 싶을 정도로 올해 제 인생으로 들어온 책인데요. 제목은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이고요. 1997년에 동아일보의 칼럼으로 쓰셨던 내용을 제 책으로 엮은 거더라고요. 한 챕터가 길지는 않고요. 길면 그 책의 2페이지, 보통 1페이지를 조금 넘는 분량, 이건희 회장이 생각하시는 기업 경영, 그 다음에 산업, 국가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나타낸 책이더라고요. 지금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절판이 되어서 집 근처에 시립도서관을 찾아서 빌렸습니다. 빌려서 읽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중고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 이 책이 6,500원에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한 5만 원에서 10몇만 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상급 책을 한 권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단위 책으로는 가장 고가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잘 샀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서문은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다음 세기를 재촉하는 변화의 물결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아주 길게 보면 1000년을 마감하면서 미지의 세계 21세기를 맞이하려 합니다. 새봄을 맞기 위해 수많은 생명체가 땅 밑에서 꿈틀거리듯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기존의 질서를 어느 정도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로 인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변화는 근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가고자 하는 향상심에서 출발합니다. 변화 속에는 기회와 위기가 항상 같은 크기로 존재하는 만큼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가면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기 말의 변화가 가져다줄 엄청난 위기와 기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미래의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으며 한 번 지나간 기회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변화가 미래를 향한 진보의 과정이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이 흐름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오히려 남보다 먼저 기회를 활용해 나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와 주변에 대해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야 되리라 봅니다. 보다 넓고 깊게 생각하면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21세기의 원대한 꿈을 빚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자신의 생활과 일상의 일에서 일어날 변화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보고 느낀 21세기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 동아일보 칼럼으로 연재해 왔습니다. 여기에 그간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느낀 개인적 소감과 경험을 덧붙여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채 다듬지 못한 생각과 문장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21세기를 생각하며 준비해 가려는 뜻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7년 10월 승지원에서 변화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들리고요. 왜 준비하셨는지 내용들을 읽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차만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요. 첫 번째, 변해야 살아남는다. 여전히 변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을 넘어서. 그때 당시 한국은 과도한 성장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이 시작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안주하는 그런 벽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비전을 제시하시는 내용이었고요. 열린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 그다음에 상생 공동체를 꿈꾸며 21세기 초일류를 향하여 이렇게 해서 3, 4, 5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동안에 그 내부에 계속해서 전파하셨던 내용들이었고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에, 이런 배경에, 이런 목적으로
경영 메시지를 전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테크 기업들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변화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하셨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20대 때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 나이를 차츰차츰 먹어가면서 이 말은 너무나 진국 중에 진국 같이 굉장히 좋은 말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캐치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20대 때는 늘 주변이 다 변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변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요. 30대, 40대가 되면서 사람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좋아하고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말이었구나. 두 번째는 성공기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성공을 하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기술에 안주하려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굉장히 힘든 경영 상황에 빠진다. 세 번째는 멋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이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조직원 모두가 알 수 있게 쉽고 또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런 방식을 추구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강조하셨던 변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변화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연을 떠올립니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만 봐도 아침, 점심, 저녁, 밤 변화해 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 자연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만 년 동안의 그 인류의 삶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되고 아침, 점심, 저녁도 반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기업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일과 일생에 대해서는 순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쉽진 않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인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청년, 장년, 중년 이렇게 우리의 상태도 변해가고 우리 주변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변화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의 변화가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은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증기기관에서 시작해서 이제 산업사회라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왔고요. 전기와 대량 생산, 중공업 분야가 발전했었고요. 20세기 후반, 한국은 1990년대 중후반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왔습니다. 이때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그 주류 기술을 이루면서 정보화 서비스 사회로 발전을 했고요. 2016년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새로운 그 신약, 바이오 제품들, 산업도 길게는 100년, 짧으면 한 3, 40년 텀으로 해서 큰 물결이 변화해 왔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기술 변화를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에 산업을 이끌었던 휴대전화로 한번 볼게요. 통신 시장을 보면 우리가 핸드폰이 한국에 들어온 게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부터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통신을 보면 GSM과 CDMA, 아날로그부터 디지털, 그리고 3G, 4G, 5G, 그리고 지금은 이제 6G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불과 30년 사이에 기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휴대전화도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음성통화 메시지 기능이 가능했던 한때 이걸 벽돌폰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런 폰들이 있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핸드폰으로 들어가면서 카메라와 MP3 기능들이 들어가는 컨버전스 되면서 폰들이 나왔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인터넷과 금융 등등등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기술,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도 보면 불과 30년 동안에 굉장히 큰 발전,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기업들 변화도 한번 볼게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 노키아이고요. 그 밑에 빨간색이 삼성전자, 초록색이 모토로라인데요. 피처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 회사들에서 보면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LG전자, 리서치인모션, 애플, HTC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라진 기업들, 남아있는 기업들 어떤가요, 여러분? 사라진 기업이 남아있는 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불과 2010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어서 그렇게 오래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
흡수되면서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른쪽은 스마트폰에 대한 것인데요. 2007년에 이제 애플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 왼쪽에 있는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도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다.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짧게 보면 구간 동안의 탑 클래스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라는 메시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와 다른 것,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바꿔가는 게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제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나의 적은 바로 나이다.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 방해물은 환경도 타인도 물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같이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변화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어떤 변화를 갖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내용을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환경에서 변화를 추구하면 완성해 가기까지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이나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변화를 추구할 때는 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해서 몸의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팬트리에 있는 과자를 없애거나 집에서 조금 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곳곳에 배치해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변화를 추구하고 도와주는 나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변화를 쫓으면 시행착오와 가는 길 흔들릴 수는 있지만 종국에는 그 변화의 목적지를 향해 갈 거고요. 변화 자체,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코코박사였습니다.